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체가 떨어지는 나무.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계시던 밀양의 어느 학교 뒷길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언젠가 그 나무에 누군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합니다. 유독 그 나무에서만 자살이 많이 일어나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나무라고 생각하고 학교 뒷길로 갈 때면 일부러 그 나무를 피해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친구분을 만나야 하는데 약속 시간에 크게 늦으셨답니다. 길은 멀고 약속 시간은 늦고 마음이 급해지신 할아버지께선 결국 그 나무가 있는 학교 뒷길로 가셨습니다. 한참을 뛰다가 주변을 보니 이상하게도 도로변이 아닌 산속을 계속 헤매고 계셨고 아무리 산속을 나가려고 해도 그 나무의 주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보신 건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시체들이었습니다. 시체들은 나무 위에서 떨어져 할아버지를 향해 굴러왔고 할아버지께선 그만 기절하고 마셨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에게 구조되신 할아버지께선 나무에서 떨어진 시체 이야기를 했지만 나무 근처에서 시체들을 본 사람은 없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에게 말을 걸지 마라. 무척이나 더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이 너무 더워서 잠들 수 없던 밤,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놔서인지 시원한 바람에 어느새 눈이 잠겼습니다. 오랜만에 열대야에 시달리지 않고 잘 수 있었는데 잠에 들자마자 어디선가 느껴지는 인기척에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눈을 뜨자 제 눈에 들어온 건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달빛에 비친 낯선 얼굴에 온몸이 얼어붙어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절 쏘아보는 아주머니의 눈빛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이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닐 거야. 분명 사연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아주머니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났는지.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으세요? 용기를 내어 아주머니에게 말을 건넸는데 아주머니는 절 계속 쳐다보다가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유야 모르겠지만 아주머니의 혼령이 사라져서 저는 다시 잠을 청했고 혼령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우연히 친구 중에서 영감이 강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들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았지만 평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본다는 그 친구라면 뭔가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절 굉장히 나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혼령한테 함부로 말을 걸면 안 돼. 혼령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나 시험해보는 건데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직접 들어가 버려. 즉, 저는 빙의가 될 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는 혼령을 본 적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국의 마녀. 이모께서는 오래전 미국의 시카고에 가셨습니다. 시내의 콘도미니엄에 사시다가 몇 년 전에 변두리의 월세 아파트로 옮기셨는데 사연이 기구합니다. 이모께서 사시던 콘도미니엄 근처에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 건너편에는 한 오두막 같은 별장이 있습니다. 누가 사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폐가 같은 분위기라서 다들 근처에 가길 꺼려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모께서 7살 난 아들과 코스트코에 들렸다 오는데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이모부께 자동차로 데리러 오라고 하려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그리 보급됐던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화를 마치고 옆을 보니 아들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주변을 계속 돌아보았지만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유괴였다면 유괴범으로부터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서 아들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로 가니 아들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보게 된 아들은 보기에도 살이 엄청 쪄 있었습니다. 평소 상당히 마른 편이었는데 말이죠. 경찰은 이모가 사시는 콘도미니엄 근처에 있는 별장에서 아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외상은 전혀 없었지만 충격이 컸던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모께서도 충격이 크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오두막에 있던 것 계속 못 찾았으니 말입니다. 이윽고 집으로 돌아가니 사촌동생은 안정이 되었는지 울음을 터뜨리며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사촌동생의 말에 의하면 사라진 당일 전화하는 이모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컴컴해졌다고 합니다. 눈을 뜨니 허름한 별장 아니었는데 20대의 젊은 누나가 과자와 장난감을 줬다고 합니다. 장난감과 과자는 방 안을 채울 정도로 잔뜩 있었고 누나는 계속 먹으라고 강요했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자기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있었는데 다들 꾸역꾸역 과자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별장을 뒤졌을 때 사촌동생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사촌동생의 진술을 토대로 유괴범을 수배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사촌동생이 학교에서 시카고의 구전민담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 과제를 하던 중 책에서 로크위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로크위치는 젊은 여자로 변신해 어린 아이를 살찌워 먹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사촌동생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그 누나가 돌아다닌다고 밤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악몽에 시달렸답니다. 결국 이모는 사촌동생의 요양을 위해 시카고의 변두리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멀어진 탓인지 그 후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벽에 피가 묻어 있었다. 비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룸메이트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취방을 싸게 구했습니다. 학교 근처이기도 하고 주위의 교통편도 꽤나 편하게 뚫려있는 명당 중의 명당인데 운이 좋게 그 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나 싼 것이 뭔가 꺼림칙한 느낌은 들었지만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의는 물론이고 자주 가던 음식점 등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에 절친한 친구였던 A는 비가 걱정이 되었으나 뭔가 집안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어딜 갔겠거니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A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B의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크를 해도 B를 불러보아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디에 갔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보려다가 무심코 자취방의 문고리를 돌렸는데 의외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다 합니다. 안에 있는 건가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A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취방의 벽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이상하게도 다른 곳은 전혀 묻어있지 않고 오직 문고리가 있는 높이의 벽에만 붓으로 빨간 물감을 묻혀 점을 찍은 것처럼 점점 수많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침대에는 비로 보이는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있었다 합니다. A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침대로 향했습니다. 걱정했잖아. 뭔 일이냐? 라며 한 손으로 이불을 걷어 올렸습니다. 아니, 걷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불이 쉽사리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불에 붙은 그것과 이불이 한 덩이가 된 것처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려고 애를 썼다 합니다. 결국 이불과 한 뭉치가 된 그것을 들어 올린 순간 쩍 소리를 내며 이불에 붙어 있던 것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은 온몸에 피칠을 한 채 죽어있는 B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은 듯한데 몸에서 흐른 피가 굳자 이불과 몸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B의 모습은 퀭하게 떠져 있어서 죽기 직전까지도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연히 첫 발견자인 A를 의심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자 의심을 거두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비에 쌓이는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지극히 멀쩡했으며 칼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 하나 없었지만 그의 10손가락은 전부 손가락의 둘째 마디까지 터져 있었습니다. 벽에 묻은 피는 전부 비의 것으로 양으로 치면 비의 몸에서 나오는 피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양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비는 자취방의 벽을 손가락이 다 터져나가도록 두드리다가 과다출혈로 죽은 것입니다. 비는 그 자취방에서 무언가를 보았을 것이고 밖으로 도망치려고 문고리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고리 높이의 벽을 미친 듯이 두들겨서 그곳에만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은 아닐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불 속에 숨었으나 흘린 피가 너무 많아 죽었을 것입니다. 비는 자취방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